안녕하세요. 미래 프리뷰 진행하는 김동건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런 게 다 부질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럴 게뭐 기본소득을 해봐야 또는 교육개혁을 해봐야 지구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니게 된다면은 다 쓸모없는 일이 될 거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야말로 우리 학생 세대들이 진짜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무려 초대 국립기상과학 원장님이신 대기과학자 조천호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낙 그 TV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글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돼요? 저는 대기과학자이고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딱 30년 일이 끝나던 해에 그냥 사표 쓰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강의하고 있고, 아무튼 글 쓰고 책 읽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직업이 그러니까 현재는 대기과학자이신 건데 네. 그게 요즘에 기후변화나 네. 기상이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쏠리고 있잖아요. 그 대기과학자의 역할 같은 것들이 과거보다 더 무거워진 것도 있고 좀 바뀐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 바뀌었어요. 네. 제가 80년도에 기상학과를 입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상학과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대기과학과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원래 이제 어원으로 따지면은 미테오롤로지가 아마 맞을 거예요. 기상학이 맞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애트모스피어릭 사이언스다라고 뭔가 그 신박해 보이는 점 이름을 다 그렇게 과형을 바꿨더라고요. 그렇게 되었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대학을 다녔던 그 당시만 해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과목은 없었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기상학이, 대기과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과를 가면 뭐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리학 입장에서는 새로운 연구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쪽으로 물리과가 다 이제 그쪽에 이제 교수진들이 배치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기상학이라고 하는 이제 연력학하고 유체학학을 베이스로 하잖아요. 여기도 물론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19세기에 끝난 학문 아니에요. 학문 전구로 나가는. 근데 이거를 이제 대개는 이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 테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가 돼 있는데 이제 80년대 초만 해도 뭐 그렇게 기후라고 하는 이것 자체 변화가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주로 이제 날씨 예측 여기에 이제 기본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실제로 이제 국제적으로다가 80년대 이제 후반부터 해서 기후변화가 그 당시 이제 온도가 변화가 일어난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은 자연의 변동성인지가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야 이건 인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그 기후 과학자들이 인정을 해주는 말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이게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후 과학은 완성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유엔의 그 IPCC라고 거기는 이제 기후 과학자들이 모이는 전 세계 모임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한 수천 명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거기 참여들을 하고 있고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6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그 보고서를 써요. IPCC 보고서라고 써요. 그게 이제 90년도에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97년도, 2001년도, 2007년도, 2013년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나와요. 네. 그래서 5차 보고서까지 나와 있고, 이제 원래는 금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2차 보고서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나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나올 때마다 데이터가 다 바뀌고 이해하는 이 폭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학문의 체계랑은 완전히 틀리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고 있지 않으면 한 1, 2년만 지나면 굉장히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는 그런
체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이런 책에서도 그렇고 강연에서도 그렇고 대기 과학자로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후가,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기후를 뭐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뭐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폭염이나 좀 있고 장마가 좀 길어지고 그래도 우리의 일상은 돌아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일상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가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온실가스를 증가를 시켜갖고 1도를 이제 상승시켰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로 보냐면 1도 정도는 그냥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 정도로 봐요. 그래서 가장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써놨지만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되는 거는 우리 체온에서 정상 범위 벗어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높으면 뭔가 이게 몸이 이상해요.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자기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잖아요. 지금 딱 기후변화가 그렇게 감지를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0.5도가 더 오르고 1도가 더 올라서 1.5도, 2도 선이 되게 되면 뭐 약 먹고 이제 누워서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보다 0.5도 정도 더 오르게 되면 지금 이 위기가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파국적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러 가지 기후 위기가 이제 일어난다. 즉 굉장히 자주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2도 이상, 그러니까 지금보다 1도 이상 상승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의가 2015년에 이제 2도 이내로 낮추기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온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파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도 이렇게 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임계값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어떤 그 딱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돼버리는 거. 그 상황인데 우리가 뭐 다른 말로 뭐 티핑 포인트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티핑이라고 하는 게 물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컵 위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물방울 하나로 툭툭툭 떨어뜨리면 그 컵보다 높이 이게 물이 살살살살살 올라오죠. 그러다가 똑같은 거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순간 그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 물의 높이가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전에 한 방울하고 그 한 방울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한 방울에 있어서 그 전과 그 다음은 이 질서 구조가 완전히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시점을 한 지구 평균 온도가 2도가 넘는 그 수준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수준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자연적인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현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기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고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뭐 감지를 하는 수준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위험의 전조 현상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부분의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 뭐 전쟁이 됐든지, 뭐 코로나19가 됐든지, 아니면 뭐 금융 위기가 됐든지, 뭐 각종 뭐 이런 자연적인 재난도 그렇고, 그건 이제 눈앞에 벌어지는 위험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적응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도 하고 이러한 과정인데, 기후 위기는 질적으로 좀 틀려요. 이거는 한번 눈앞에 우리 벌어지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회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그 모든 인류의 위험들은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문명을 어마어마하게 건설하고 만들어 올 수가 있었는데, 기후 위기는 우리 눈앞에 본격화가 되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위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위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위험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작은 증상이 있을 때 미리 막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예방적인 이러한 차원이 엄청나게 이건 중요한, 이미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그 양의 그 대먹임에 따라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구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산소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이런 요인들로다가 지구는 스스로 생명을 다 멸절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그 2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 스스로가 온도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게 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2도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만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스스로 그때부터는 증폭을 하면서 자기의 양의 대목임을 통해 갖고 기온이 상승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건 막아버려야지. 일어났다 하면 그 다음에 끝이다. 그렇게 보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국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뉴스 기사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도 많고 네.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위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는 다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그 어떤 정치가들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우리는 거기에 투표를 하고요. 네. 아마 그 진보 보수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별로 잘 지키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 규모가 좀 커져도 빈부의 격차하고 그 다음에 부의 세습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지도 못해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성장,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위기의 본질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뭔지 몰라도 먼 훗날에 있어야 되는 일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기후 위기 있다라고 그래 가정하자. 그렇다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정치가들이라든가 오늘날의 이런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의 위험들처럼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개과천선을 하고 시행착오를 극복을 하고 이러면 될 거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얘는 벌어졌다 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그런 위험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앞서는 우리의 욕망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많이 배출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수록 잘 살잖아요. 이거 우리의 욕망이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여기에 대응이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보다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른바 이제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갖고 우리는 지금 현재 먹고 사는 이게 굉장히 중화학공업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잘 살려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처럼 금융업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면 그런 거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이제 온실가스 그거를 대응하기가 좀 유리해요. 그거는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 머리만 많이 굴리면 되는 이런 문제지만 우리는 이게 온실가스 자체를 배출을 해야 되는 이 산업의 구조를 지금 당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불리한 입장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제 악당까지 소리를 지금 듣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건 치열하게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이렇게 산업을 이거 쥐고 있다가는 이거 다 이제 끝장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이거 전환을 어떤 면에서 유리한 그런 나라보다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당 소리를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오게 됐었을 때 이게 그 위험을 지금 현재 해결을 안 하고 다 뒤로 지금 밀어놓은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으로다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다음 세대한테 지금 다 뛰어넘겨 놓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문제가 커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좀 공론화시킨다거나 진짜 진지한 정치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성적인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제 이번 국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주는 국회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분들이 그렇게 주류가 되질 못해요. 그건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뭐 야당은 뭐 제일 큰 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위기죠.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개인이 뭐 텀블러를 쓰고 좀 아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감수성도,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가치들,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개인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갖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연대를 하면서 이거 세상을 바꿔내야지.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낸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또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해줄 만한 이런 이제 결정권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게 최근에 그 9월 14일인가 1일인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시민들을 일주체가 되어가지고 기후성 차원에서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니, 그러니 이거 뭐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 단체에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를 않으면 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을 못 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아까 그 법률적인 차원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 초에 미국의 뉴욕시가 굉장히 강력한 그 기후변화 대응법이 통과를 했어요. 작년 초에. 근데 이제 도시 같은 데는 그 화석연료를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대형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지금 현재 건축 공학 기법으로다가 가장 열 효율이 좋은 그런 건물로다가 앞으로 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지는 거야 뭐 그렇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이런 건물들도 2050년까지는 완전히 열 효율이 굉장히 좋은 건물로 다 바꿔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비용이 들게 됐잖아요. 그거는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이익에 이제 침해를 받게 되면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게 그건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 사람이 뭐 나쁘냐 좋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방어를 하면서 그 당시 열심히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로비를 하죠. 자기의 논리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로비를 하냐면, 야 좋아, 우리가 2050년까지 이 건물을 갖다가 열효율을 높인다 치자.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거를 내가 자선 사업으로 내가 건물을 임대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어. 임대료를 높이게 되면 뉴욕시로다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안 오게 될 거야.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안 오면 뉴욕시가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살자. 물론 뒷말은 하지는 않죠. 앞에 거기서 딱 끝내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펴요.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환경과 관련된 이런 법이 등장했다 하면 이러한 논리가 이제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걸 띄워줍니다. 이런 논리를. 그래서 이제 경제가 곧 무너진다. 이렇게 환경 이런 거 법을 하게 되면.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거의 통과가 못해요. 우리는 아무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런 가치에 그 중점을 뒀으니까. 근데 뉴욕은 시민들이 그런 이제 그 건물을 가진 사람들의 그 로비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원으로 뽑아낸 게 아니라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라고 하는 사람을 다 의원으로 뽑아놨어요. 뉴욕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가 돼버린 것이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금년에 프랑스 파리의 이제 여성 시장이 재임이 됐어요. 이분이 이번 재임을 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 뭐냐면, 파리 시내 안에 그 중심부에 9만 개의 주차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6만 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에요.
그러면 3만 개 정도만 놔둔다라고 하면 아주 필수적인 주차장만 놔두고 개인이 차를 끌고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걸 의미를 하죠. 네. 그러면 뭐 시내에 그렇게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들일 거예요. 얼마나 그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하죠. 그렇지만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거기에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은 게 아니라 그 6만 개 없애라고 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 놔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고 유럽의 좋은 도시를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네. 도심을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니는데 좋은 도시를 갈수록 차가 사람을 피해 다녀요. 벌써 이게 사람의 가치가 틀려지잖아. 그거는 그냥 가치가 사람이 높다 백날 이야기해봐 소용없어요. 그 도심 자체 공간을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그 다음에 공공의 이런 어떤 그 교통 체계 이것이 중점이 되도록 만들어 놔야지 그런 가치가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처럼 자동차 위주의 저 도로를 다 뚫어놓고 저기서 사람 위주의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공간들, 우리의 삶의 이런 구조들을 사람이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거 여러분들 타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천천히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몰고 가면 네. 1시간이면 10km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자전거 도로만 완벽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전거로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됐었을 경우 지금 현재 우리의 도심의 공간은 저 쇠로다가 1톤짜리 쇠예요. 거기에 한 50kg 정도의 그 살덩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서 지금 우리 도로는 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저기에 그렇게 자전거, 걷고 이러한 것들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 그건 바로 법들이 그렇게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지 어떤 개인이 지금 나는 오늘부터 기후위기고 대응을 해야 되나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된다 저렇게 쌩쌩 달리는 저 도로에 어떻게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네. 우리가 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 그 법이다라고 하는 건 그럼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 우리가 이제 투표를 통해서 그러한 거를 법을 만들어내는 의원들을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집행해낼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 시장들을 뽑아내야지 이제 그러한 세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껍데기만 건드릴 문제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과 생각 자체를 다 바꿔야 되는. 그렇죠. 그 바꾸는 거기에 있어서 개인이 바꾸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또 함께 연대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의원들을 뽑아내고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내는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걸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뽑아내는 그런 선출직 그런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토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어떠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또 함께 꿈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려고 만들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에 이런 어떤 중심부에 바로 법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